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새 날씨는 많이 더워졌죠. 이제 곧 여러분들 이제 등교를 하게 될 텐데 등교하기에 앞서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잘 수업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TA 노트 발표를 시킬 건데요. 보통 이제 수업 시간 시작을 하고 나서 5분 정도 지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한 번 이상씩은 지목을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발표를 하게 할 거예요. TA 노트를요. 때문에 그 점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TA 노트 잘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프린트는 4페이지, 교과서는 217페이지에 해당되는 국제적 귀족적 문화가 발달하다와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218, 219페이지,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 넘어서까지도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번. 자, 프린트 4페이지 보세요. 국제적 귀족적 문화가 발달하다. 1번. 국제적 문화에서는 첫 번째 다이아몬드, 국제도시 장안. 자, 장안은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바로 당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철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서 만들어졌어요. 마치 바둑판 문양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들 프린트에 보이다시피 당의 장안성, 신라의 금성, 발해의 상경 용천부, 일본의 헤이안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략적인 구조는 이런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네모 반듯하게 바로 도성이 만들어졌고, 이 가운데에는 바로 궁성이 있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성문까지 이제 주작대로라고 해가지고서 황제가 다니는 길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먹을 것을 하기 위한 동시와 서시라고 하는 시장 같은 것이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각각의 모든 거리들은 정말 네모 반듯하게 이런 식으로 짜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자연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그런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가서 만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계획 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당나라가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런 당나라를 흠모했었던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이런 당나라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각국에서는 당시에 당나라에게 유학생과 그 다음에 유학승, 왜냐면 이제 불교도 같이 되게 융성을 했었으니까 유학생들도 많이 파견했고, 그 다음에 이 당나라로 많이 건너가가지고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가 진짜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동감이 1번 미투치입니다. 계획도시. 동감이 2번 여러 나라의 사신과 유학생 및 빈칸에 적혔습니다. 유학승. 당나라로 유학을 온 스님이라는 뜻이죠. 유학승. 자, 유학승 그리고 상인 등이 왕래한다. 동감이 3번에서는 조로아스터교, 바로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종교였었죠. 조로아스터교와 그 다음에 경교라고 해서, 이 경교라고 하는 경우에는 크리스트교의 일종이기는 하는데 정통 크리스트교 쪽에서는 약간 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트교가 당시에 이 중국 쪽으로 전파가 됐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네스토리우스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경교가 중국에 전파가 됐고, 그 다음에 불교 사원도 같이 있었는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각 종교들끼리 있으면 서로가 되게 많이 싸움을 벌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이 당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이 세 개의 그런 종교들이 서로 싸우질 않고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죠. 동감이 4번에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나중에 이슬람교가 등장하게 되니까 이 이슬람교하고 그 다음에 불교, 조라스터교 이런 것들이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서 만들어졌었던 새로운 종교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마니교라고 얘기하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빈칸에 또 적혔습니다. 이슬람교.
이슬람교. 동그라미 4번 이슬람교가 전파가 됩니다. 당시 이 당나라는 서쪽으로 열심히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서쪽 지역에서 융성하고 있었던 아바스 왕조, 즉 이슬람 국가인 아바스 왕조와 싸움을 벌이게 됐고, 그 과정 중에서 탈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만 이제 당나라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서쪽으로 진군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 과정 중에서 이 아바스 왕조의 그런 많은 상인들이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당나라로 건너가서 했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당시에 많은 문물이 전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그라미 5번 중앙아시아의 춤과 음악 같은 것이 전래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교과서 21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호송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춤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바로 이러한 호선무라고 하는 이런 춤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아몬드 보면 이번에는 불교입니다. 이 불교는 약간 좀 사양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처음에 전파가 됐을 때는 그 한나라 말기 때쯤에 중국어 전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어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에서 바로 이 불경을 인도말로 쓰여 있었던 불경을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뭐라고 할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진짜 불경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었었던 중국 사람들은 당시에 직접 인도로 건너가서 불경을 직접 수입을 해와가지고서 해석을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었던 스님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죠? 서유기라고, 바로 손오공과 사오정과 저팔계하고 삼장법사 나오는, 근데 바로 그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인 바로 현장법사가 당시에 인도로 직접 건너갑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현장법사. 자, 현장법사가 당시에 직접 인도에 날란다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불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불경도 같이 갖고 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당시에 중국에서부터 바로 서역, 그때 당시에 인도를 서역이라고 불렸는데 바로 서역으로까지 여행을 했었던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여행기를 남기게 되었으니, 바로 그 여행기가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바로 대담 서역기라고 하는 책이라고 해요. 자, 그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 자, 동그라미 2번에서는 그래서 불교에 대한 별표 1개 반. 자, 귀족적인 문화가 발달합니다. 즉, 여러분들 알다시피 후한말쯤에 지방 세력가였던 소족들은 국분중종제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서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른바 문벌 귀족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등장했던 그 문벌 귀족들은 나중에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는 제도가 정착하게 되면서 조금씩은 쇠퇴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재를 능력에 따라 뽑는 제도인 과거제를 오히려 또 이용해 먹는 경우도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때 당시에 이 귀족은 바로 당나라 시대 때에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했었던 자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남겼던 주옥과 같은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한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1번 시가 발달하죠. 이태백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시를 만들기도 했고, 혹은 이백이라고도 합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200 300 아니에요. 200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보, 그리고 백거이, 이런 분들은 거의 시의 성인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시를 잘 지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산수화가 발달했으니 왕유 같은 사람이 활약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글씨체가 되게 좀 예술적으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구양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씨를 되게 잘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서는 당나라에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이 도자기가 색깔이 3가지 색깔이 나게 했었대요.
그것은 바로 이 중국에서 이 서역 지역, 즉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했었던 그런 도자기, 그다음 유리 기술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과정 중에서 당나라의 그릇인 이 도자기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당나라는 바로 도자기를 만들 때 세 가지 색깔이 나는 그런 도자기를 만드는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당나라의 세 가지 색깔이 나는 도자기다 라고 해서 당삼채라고 얘기합니다. 당삼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되게 유명한 책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5번에 나간 별표 2개, 바로 오경정의. 자, 여러분도 혹시 또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빈칸에 적을 만한 오경정입니다. 이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자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나라는 이른바 분서갱유를 통해 가지고서 모든 사상을 다 탄압을 했었죠. 자, 모든 사상을 다 탄압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에 바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일부 공자의 제자들이 바로 이 유교 경전들을 암기를 해가지고서 나중에 탄압이 끝났을 때 다시 이것을 복구를 했다고 했었죠. 하지만은 암기했었던 내용들이 제각각이라서 이것 때문에 진짜 유교 경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과정 중에서 원래 유교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바로 그 학문을 일컬어서 우리는 훈고학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훈고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나라 때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과거제가 시작이 되게 돼요. 과거제가 시작이 되게 되면 당연히 과거제의 과거 시험에 교과서, 교재는 뭘까요? 네? 무엇일까요? 과거 시험의 교재는 바로 유교 경전이겠죠. 유교 경전에서는 대체로 오경이라고 하는 바로 5개의 경전이 이때 당시에 채택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오경 자체도 실제 뜻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즉 진짜 내용이 진짜 그거가 맞는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이 과거 시험에 대한 시비가 되게 많아지게 됐던 것이죠. 글쎄요, 이거 지금부터 따져본다고 한다면 교과서가, 여러분들 역사 교과서 갖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과서는 지금 현재 동아출판사 교과서죠. 동아출판사 교과서 말고 이제 교학사 교과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천재교육 교과서라든가와 같은 여러 개의 출판사들의 바로 교과서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냥 역사 수업하는 것을 교과서를 따라가지고서 밑줄 치면서 여러분이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교과서에서 상세하게 다룬 것도 있지만 다루지 않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공부하기가 어쩔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미세하게 논점을 다르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을 볼 때마다 언제나 계속해서 시비거리가 터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자의 몇십 대 후손이었었던 바로 공영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쪽으로 빼서 적어주세요.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경정의, 즉 한마디로 오경이란 책의 해석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아예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서 과거 시험을 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바로 오경의 내용은 이것이라고 완전히 확정을 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훈고학적인 모든 원래 유교 경전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했던 노력들을 완전히 완성시킨 겁니다. 때문에 이걸로써 이 훈고학의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훈고학이 집대성되었고 과거 시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집대성이 된 다음부터는 이것은 이제부터 달달 외워야 되는 교재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작용성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 훈구학 자체를 그냥 달달 외우려고 하지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또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동아시아 각 나라의 수도 구조를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 바로 각 나라와 신라, 발해, 상경, 용천부, 자 일본의 헤이안, 쿄 이런 것들 자세히 보면 대체로 봤을 때 이런 형태를 보통 띄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느 나라의 걸 당연히 본따겠습니까? 바로 당나라 것을 본딴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당나라의 문화가 국제적이었다. 그러면서도 바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당나라의 자체적인 귀족 문화가 되게 화려하게 발전하였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는 당나라의 문화를 귀족적 그리고 국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자, 218페이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일본이 한반도와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여 고대 국가를 만들다. 자, 그 다음에 큰 2번에 일본이 고유한 국풍 문화를 만들다. 자, 번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일본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석기는 뭐 그다 치고, 그리고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는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일본의 신석기 시대를 이끌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조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의 신석기 시대니까 당연히 도구는 뭘로 만들었겠어요? 바로 가른 돌이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의 신석기 시대 발표한 게 조먼 문화, 바로 조먼 토기와 간석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조먼 토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 218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뭐라고 할까 새끼줄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는 그런 형태의 이 토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토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화려해요. 마치 불이 올라오는 모습을 바로 그대로 형상화시켜가지고 만들었던 토기들처럼 그런 토기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빗살무늬 토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 1개 반, 바로 일본의 그 다음 시대는 바로 야요이 문화라고 합니다. 야요이 시대. 이 야요이 시대는 바로 일본은 교과서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데 일본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가 없습니다. 바로 철기 시대로 넘어갔어요. 때문에 자 별표 1개 반 야요이 문화 밑줄. 자 먼저 한반도와 중국 지역에서 한반도와 바로 이때 당시에 한반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기원은 300년이니까 바로 고조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조선 밑에 있었던 한과 같은 세력들이 있었겠죠. 이들 세력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일본 쪽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동감이 1번 변호사를 하게 됐었고 동감이 2번 이때 당시에 교과서에는 청동기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야요이 시대에서는 바로 청동기하고 철기가 같이 들어와요. 때문에 그냥 동감이 2번에 들어갈 말은 금속이라고 적어주세요. 금속 문화가 수용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한반도와 중국 쪽에서 바로 철기,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일본은 청동기 문화가, 금속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금속 문화 수용을 하며 형성이 되게 됐고, 이들이 그 과정 중에서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때에 갑작스럽게 바로 철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대혼란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국가들이 약간 단순한 평등사회에서 갑작스럽게 계급사회로 딱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치열하게 상대방을 정복하고 이 지역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한 나라들이 막 등장하게 되었고 기원전 1세기 무렵에서는 무려 100여 개의 작은 나라들이 막 일본 전역에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을 보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요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이제 근대시대나 들어와야지 정복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쪽에 볼 수 있었죠. 바로 혼슈섬, 그 다음에 규슈섬, 그 다음에 시코쿠 섬인데, 그런데 여기 지역에 약 100여 개의 나라가 막 등장을 했다가, 그랬다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여러 개의 작은 나라를 통합한 하나의 거대한 나라가 하나 등장해야 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뭐냐면 별표 한 개, 야마토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야마토 정권. 3세기 말 때쯤에 일본 전국을 통일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이들 중에서 일본의 국왕을 보통 천황이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천황이라고까지 아직 부르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일본 역사상 일본 사람들이 가장 사랑에 맞지 않은 그런 고대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좀 관련이 있기도 한 바로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뭘 했었냐면 동감 1번 중국과 한반도의 선진물을 수용하는 데 되게 앞장섭니다. 당시 백제계통에 해당하는 호족 세력과 같이 손을 잡고서 이런 한반도와 중국 쪽에서의 문물을 막 수용을 하고, 동감 2번 불교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여러 국의 여러 나라의 바로 스승들을 모시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었죠. 자,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 쇼토쿠 태자는 얼마 후에 돌아가십니다. 죽게 되죠. 이제 그 자기가 손잡았던 백제계통의 호족 세력과 같이 손을 잡고서 개혁을 펼쳤지만, 바로 쇼토쿠 태자가 힘이 세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던 이 백제계통의 귀족 세력이 아마도 암살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중에 그들도 질고를 당하게 되지만, 나중에 가서 동감이 4번 다이카게신이라고 하는 일본 역사상 두 개의 가장 커다란 개혁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인 다이카게신이라고 하는 바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별표 2개 반. 다이카게신. 동감 1번. 이때는 7세기 중엽. 적극적인 중국 문물 수용을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율령. 즉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을 중국에서 배우기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동감 1번. 동감 2번. 그리고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율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배웠었죠? 바로 조용조 제도라든가 균전제라든가 그 다음에 부병제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 즉 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었던 그런 이 율령 체제 자체가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착됐다는 것은 곧 바로 일본의 국왕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감이 3번에서는 바로 일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 자, 동감이 3번은 일본, 동감이 4번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천황. 일본은 그때 당시에 스스로 이때부터 옛날엔 라고 불렸는데, 그런데 이때부터는 바로 일본이라고 스스로 부르게 됩니다. 왜 일본이냐? 바로 태양, 근본 본자, 즉 태양의 근본이 되는 나라다. 자,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얘기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천황. 그래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뭐 황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천황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감이 5번에서는 바로 나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시대의 경우에는 당시에 바로 아예 수도 자체를 이제 중국의 그 당나라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바꿔버려요. 바로 당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좀 전에 내가 설명했었던 장안성이었었죠. 바로 그 장안성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서 이제 수도의 도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동감 1번. 나라의 헤이조교로 천도, 당의 장안성 모방. 동남 2번 바로 율령 중심의 개혁을 펼칩니다. 율령 중심의 개혁을 펼쳐서 남들 국가를 짜임새 있게 통치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되죠. 동감 3번은 견당사, 즉 볼견자, 당나라 당자겠죠? 당연히 당나라를 보러 바로 사신을 파견합니다. 왜 당나라를 보러 사신을 파견할까요? 그건 당연히 당나라의 뛰어난 문물을 수용해서 일본에 적용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당나라를 배우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동남이 4번
이때 당시에 신라와 그 다음에 발해와 같은 나라들하고도 활발하게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때 당시엔 바로 나라가 망했던 그 고구려와 백제와 같은 나라들은 이미 망했던 시절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동그라미 4번 바로 이 신라와 발해와 같이 활발한 교역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처음에는 개혁을 열심히 했었던 이 일본,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왕실과 귀족들이 자꾸만 서로 이제 사이가 좋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분 알다시피 왕이 많아요, 귀족이 많아요. 당연히 귀족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 바로 왕실 자체가 점차 약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약화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했었던 일본의 개혁적인 국왕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별표 하나, 헤이안 시대 8세기 말 때쯤에 정치는 바로 수도를 헤이안쿄, 지금 현재의 교토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헤이안쿄라고 하는 곳으로, 헤이안쿄, 헤이안쿄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 다음에 로촌도 동감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혁을 시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개혁은 잠깐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다시 약간 좀 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귀족과 외척들은 계속해서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먼 옛날 바로 달가계신, 그리고 헤이안쿄로 수도를 옮겼었던 일본의 천황이, 일본의 국왕이 통치했던 그 시기에 만들었던 이 율령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시대에 맞지 않게 옛날 법처럼 별로 필요 없는 법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을 적절하게 이용해 먹고서 자신의 출세만을 생각했었던 바로 일본의 귀족들이 세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헤이안 시대는 점차 그 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바로 맨 마지막에 보면 밑줄 치겠습니다. 귀족 중심 사회. 자,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바로 일본의 국풍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당나라가 본격적으로 좀 쇠퇴를 하게 돼요. 즉 안살단이라든가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서 당나라는 힘이 점차 쇠락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일본은 당나라의 율령제도를 수용해서 나라를 크게 개혁하는데 정말 효과를 많이 봤는데, 그 율령제도로 개혁했던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는 모습을 보고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본은 바로 당나라에게 뭘 파견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견당사를 파견하지 않습니다. 견당사를 파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됐었냐면 일본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 시대 때에 발달했었던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일본 고유의 문화 발달, 이걸 이제 우리는 일컬어서 국풍 문화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1번 바로 일본 고유의 문화 발달,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이때에 중국의 한자를 본따서, 근데 한자가 일본의 문법하고 중국의 문법이 좀 달라요.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중국, 즉 한자의 문법은 여러분이 이제 익숙한 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영어하고 약간 좀 비슷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순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한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당시에 한자에서 사용되었었던 몇 가지 부수 같은 것을 그대로 끄집어내 가지고서 자신들만의 문자를 새롭게 만듭니다. 바로 이걸 읽어서 우리는 초콜릿 아닙니다. 바로 가나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나 문자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일본식 주택과 그 다음에 고유한 복장을 이때 당시에 새롭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그리고 불교도 일본식으로 바꿔요. 원래 일본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신도라고 해가지고서 일본의 토속 신앙이 약간 좀 체계화되면서 여러 자연 속에 있는 신들을 믿는 이른바 신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신도가 당시에
일본으로 전파됐었던 불교와 같이 바로 융합이 되게 돼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나중에 혹시 이쪽에 대해서 배울 학생들은 아마 알겠지만 신불습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신불습합 현상에 따른 독특한 일본만의 불교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일본식 불교 밑줄, 신도 플러스 불교 발전. 그 다음에 말기에서는 동감 1번 그렇게 했었던 바로 이 일본은 헤이안 시대 이후에 일본의 국왕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힘이 이제 쇠락을 하게 되었었고, 말기에선 동감 1번 귀족과 지방 세력, 바로 호족, 빈칸에 적혔습니다. 지방 세력이었던 그때 당시에 호족들은 자신들만의 소유의 토지를 되게 많이 갖게 돼요. 그에 따라서 국가가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귀족과 호족들이 장악한 그 땅을 과연 이들이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됨에 따라서 경비병 같은 사람들도 많이 없어지게 되자 도둑들이 횡행하게 됐고, 이들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그 지방 세력과 귀족들은 자체적으로 무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사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아예 정권까지도 탈취하게 되죠. 일본의 역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3번 활발한 교류 속에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당나라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정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별표 하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첫 번째, 당 문화를 기반 밑줄.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발해, 신라, 일본과 같은 건 여러 개 나라들이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즉 당나라의 영향을 그대로 그냥 습득만 한 건 아니고 이것을 자신들만의 바로 문화로서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화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4가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한자입니다. 한자, 한문을 말하는 거겠죠? 한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통치 이념으로 정착을 하게 됐었던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가 중국에선 정치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이것을 주변에 있는 여러 개 나라들이 다 수용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불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었던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의 정신세계, 사후세계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불교로 채우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 토대가 되는 여러 가지 뼈대 같은 것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율령입니다. 이것이 동아시아 지역의 4가지 요소로서 엄청나게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 주변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똑같은 공통 요소는 이거 말고도 뭐 젓가락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있긴 해요. 근데 이것들만큼 그렇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4가지 요소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자, 두 번째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율령을 기반 요소로 삼아 박스 치겠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권 성립. 자, 공통 요소 별표 2개 반. 여기에서는 동감이 1번에서는 첫 번째 한자입니다. 자, 첫 번째 다이아몬드에는 한자. 자, 먼저 동감이 1번은 문화교류의 바탕. 즉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가 당시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이 한문을 통해서 말이 안 통해도 필답, 즉 글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됐었어요. 한자만 알면 되니까.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동감이 2번 고유 문자의 토대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가나 문자 이렇게 포함이 되기도 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쯔능
문자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두 문자, 향찰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문자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왕권 강화의 이론을 제시했었습니다. 즉, 여러분들 이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업사상과 그 다음에 윤회사상이 바로 왕권 강화에 지대한 역할을 끼쳤으며, 두 번째, 바로 학문, 예술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즉, 불교를 알려면 불교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경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학문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불교 예술도 같이 발달합니다. 바로 탑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가람, 즉 절 같은 것을 만들 때, 그리고 부처님 상 같은 걸 만들 때, 간단한 미술처럼 말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교 예술들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교의 경우에는 각국의 정치 이념의 역할을 많이 줬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각국의 정치 이념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바로 기반으로서 그 사상적인 기반이 바로 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각국의 중앙집권 체제 정비하는 데 있어서 율령은 지금으로 따지면 헌법과 같은 것인데, 헌법과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당나라의 율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율령이 바로 국가를 다스리는데, 당나라의 그 율령이 국가를 다스리는데 되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당나라의 율령을 많이 본다서 자국의 법령 같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반도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 배웠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볼 필요가 없는데, 뭐 간단하게만 언급한다면 초창기에는 삼국이 중국과 교류하면서 상호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삼국 통일한 다음에는 신라와 빈칸에 들어갈 만한 발해겠죠. 발해가 당과 신선을 유지하면서 당 문화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베트남의 경우에는 베트남 북부만인데요. 남부 쪽은 좀 달라서 베트남 북부 같은 경우에는 한무제가 활약을 했습니다. 뭔 소리야? 베트남 북부에는 바로 한무제 때 베트남 북부가 사실 중국에게 점령을 당해요. 점령을 당해가지고서 한 1000년 동안 통치를 받는데, 물론 중간에 한나라 때에 증리 증짝 자매의 대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대체로는 중국의 지배를 수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가서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바로 5대 시기라고 하는 혼란의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베트남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당나라 통치했을 때는 당나라의 발달된 문물, 당의 불교라든가 시문화 뭐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무제 때 밑줄, 그 다음에 중국의 지배 밑줄. 일본의 경우에는 별표 하나, 바로 동그라미 1번, 수나라가 발달할 때는 수나라를 보기 위한 사신, 견수사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당나라를 보기 위한 사신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견당사라고 하죠. 그쵸? 견당사 적어주세요. 견당사. 자, 견당사를 파견했고, 한반도에서도 여러 명의 그런 사신들을 파견해서 서로 교류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주제탐구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 같은 것을 보면은 수산이 고분 벽화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세요. 거기에 주름치마 보이죠? 치마가 주름져 있는 게 보이죠? 근데 다카마스 고분 벽화를 보면은 거기서도 일본의 여인들이 주름치마를 입고 있잖아요. 이것은 고구려의 양식이 전파된 것이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의 문묘, 즉 공자의 바로 이제 그 가짜 묘를 일컬어서 이제 공자의 문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로 중국의 베이징 공묘 대성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의 문묘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의 아시카가 학교의 공자묘 같은 것이 바로 이 유교가 얼마나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는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냐면, 교과서는 222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프린트는 7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인도, 동남아시아의 정치 변화와 이슬람교의 유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있었던 인도의 국가가 뭐가 있을까요?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자, 그 국가는 첫 번째 바로 마우리아 왕조였었죠. 그러다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쿠시안 왕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쿠시안 왕조도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굉장히 일본은 대혼란에 빠졌다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쿠시안 왕조의 약화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인도의 북부 지역이 대혼란에 빠졌을 때 그때에 바로 굽타 왕조가 사실상 이 북인도를 통일했다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쪽에 봤을 때 여기가 인도연, 스리랑카섬, 인더스강, 겐지스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의 당시에 바로 이 굽타 왕조의 경우에는 그 전성기 때 영역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북인도 지역의 상당수를 이때 당시에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북인도 지역의 상당수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북인도 지역을 차지했었던 이 나라들에게 약간 좀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겠죠. 힘이 강력하니까. 때문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전성기에서는 찬드라 굽타 2세 바로 찬드라 굽타 2세라고 하는 왕 때에 이 굽타 왕조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찬드라 굽타 2세. 자, 전성기 자체다 별표 1개 반. 바로 찬드라 굽타 2세 때 북인도와 중부인도 대부분 통일 밑줄짝.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바로 이 굽타 왕조가 이쪽은 페르시아 지역이고 이쪽은 중국이다 보니까 이 둘 사이를 중간에서 중개무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 특히 당시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었던 바닷길은 반드시 굽타 왕조의 바로 영역을 거의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바닷길을 이 굽타 왕조가 인도양 지역에서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해상교통로 비단길 장악 밑줄짝. 하지만 이 나라도 나중에 와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민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쇠퇴하게 되었고, 그리고 6세기 중엽중에 멸망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다 됐네요.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A 노트 잘 작성하고 학습지 잘 작성하세요. 그리고 TA 노트 발표 준비를 여러분들 이제 슬슬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